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2일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1919년 9월 2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1919년 9월 2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소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어르신 함자를 하나 적겠습니다. 19년 9월 2일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신 강우규 의사, 강우규 열사, 독립투사 강유구 선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좀 되시고, 그 이전에는 교과서에서 제가 사실 이분의 함자를 기억을 하나 못하나 할 정도니까, 그러면 별로 그렇게 대중적이시질 못했던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1919년으로 한번 가보죠. 1919년은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이 있었고, 요 폭탄을 투척하는 요 의거가 있는 그 9월에는 그 분위기가, 당시 경성의 분위기는 어땠냐. 요즘처럼 엄청 더웠답니다. 당시 9월 1일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6개월 전에 3.1운동의 여진이 아직도 다 가라앉기 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치일 즈음이기 때문에 당시 9월 1일 날 그 조선의 상인들은 이 국치일을 맞아서 전부 다 이게 장사 안 하시고 다 문 닫아 놓고 그 영업 중단하시면서 무언의 항의를 일제에다가 하고 계셨었고, 또 9월 2일이 각급 학교의 개학일인데 등교를 한 학생들은 기록에 의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좀 삼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국치일 즈음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그 뭐라고 할까, 그 불신 검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삼엄했죠. 그러던 이때 이런 분위기를 더욱 삼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는 날입니다. 신임 총독이 경성에 도착하는 날이에요. 사이토라는 신임 총독인데, 이 신임 총독이 이제 일본에서 배 타고 와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특별 기차를 타고 바로 9월 2일 날 경성역에 도착을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성 분위기가 어마무시했겠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3.1운동 이후에 그 우리가 잘 알지만 일본 총독부는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그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기만적인 대단한 기만술이긴 합니다만은 그 문화정치를 처음 하려고 오는 자가 바로 이 사이토 총독입니다. 해군 출신입니다. 일본 해군 출신입니다. 자, 이 사이토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당일날 9월 2일 약 5시경에 경성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귀빈실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마차를 타죠. 마차 뒷칸에 탑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막 출발하려고 앞바퀴가 딱 도는 순간 뭐가 시커먼 물체 하나가 마차 쪽으로 휙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꽝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날라온 물체는 폭탄이고, 이 폭탄을 던진 분이 바로 강우규 의사이십니다. 당시에 이 폭발 사고로 37명 정도의 사상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2분은 나중에 돌아가셨다. 이게 나쁜 놈이 죽었을 수도 모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기는 그렇고, 2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이토 총독은 아주 무사하죠. 불행히도 아주 무사한데, 나중에 보면 그 사이토 총독이 타고 있던 그 마차에 그 파편 몇 조각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토 총독도 파편에 몇 조각을 맞았는데, 이게 어디에 맞았냐면, 이런 생살에 맞아, 맨살에 맞아야지 이 새끼 죽진 않더라도 좀 아프기라도 할 텐데, 이 쌍놈 새끼 운이 아주 좋은 놈입니다. 이 허리띠, 이 혁띠에 파편이 몇 조각이, 작은 파편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토 총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 해군복에
그 허리띠가 됐다 두꺼웠답니다. 이렇게 이따시만했답니다. 아마 몽골의 나남 축제할 때 씨름할 때 하던 허리띠만큼이나 두꺼웠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꼽혔답니다. 그래서 안 아팠답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폭발 사고가 나고 사이토는 급히 마차를 몰아서 당시 총독 관저가 있던 남산으로 이제 달아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현장에서는 일본 경찰이 범의 체포에 실패합니다. 우리 강우구 의사께서 잘 빠져나가신 겁니다. 일단 폭탄 던지고 나서. 그런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인데 단순히 총독, 관리를 죽이려고 했다, 관리를 시해하려고 했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일본 총독은 일본 천황의 대리인입니다. 일본 천황 대리에서 조선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황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단순히 관리 하나 시의 시도가 아니라 천황을 죽이려 한 거다 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불경죄, 이게 그 독립운동할 때 일제강점기 때 불경죄가 제일 큰 거거든요. 제일 무거운,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무거운 그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 그 범죄인데 이 불경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수사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현장에선 또 범인도 안 잡혔어.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10월 7일자 신문에 범인이 잡혔다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범인이 경성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실리고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입은 그 하얀 노인네 한 분이 사진에 찍히신 거죠. 당시에 이 범인으로 사진에 실린 강우구 의사는 64세입니다. 아주 연로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64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뭐랄까 통계를 한번 보면 이때는 또 아니고 1960년대만 해도 우리 평균 연령이 남자가 51세, 여자가 53세 이랬어요. 근데 64세야. 19년에. 1960년이 그런데 19년에 64세다. 이걸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82세 정도에 해당하는 노령이라는 거죠. 이 노령의 노인네가 독립 의지를 가지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강우규 의사는 어떤 분이신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855년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하셨어요. 한의사를 하셨고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던 1910년에 이미 50대 중반이 넘은 거죠. 이미 원로 중에도 상원로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 나라를 잃는 거를 보고 망명을 하십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늦은 나이에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길림성 요하연이라는 곳에 그 신흥촌을 만들어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교육 운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시죠. 이 신흥동은 나중에 우리 독립투사들의 근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러시아 망명을 러시아 쪽으로 하셨잖아요. 그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셨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는 당시 어떤 단체가 생기냐면 46세에서 70세 정도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독립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독립단체 이름이 대한노인동맹, 노인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국가의 원로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이 노구를 이끌고 단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우규 의사는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일제 독립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시죠. 그러던 중에 고국에 우리 조선에 새로운 일본 총독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손을 좀 봐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을 거쳐서 한양에, 당시 경성에 잠입을 하게 되십니다. 러시아인에게 폭탄을 사셨답니다. 돈 주고 폭탄을 사서 이거를 몸품 속에 숨기고, 뭐 자세한 기록에는 검문 때 아무래도 좀 쉽게 검문당하지 않으려고 사타구니에다가, 노인네가 사타구니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감추시고 한양에 잠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8월 4일 날 그래서 서울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안국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사이또 총독의 얼굴을 알아야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보고 얼굴도 보고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시면서 사전 조사를 하셨죠. 그러다가 8월 26일부터는 아예 서울역 인근에 있는 여인숙에 묵습니다. 여인숙에 묵으면서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일 오후 5시 경에 사이또가 경성역에 도착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시고 이제 경성역에서 기다리시면서 폭탄을 들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의거를 하시고 한 달 후에 체포가 되셔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십니다. 교수형을 당하시는데 이때 어른의 연세가 65세인 겁니다. 7월 29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 강 의사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 모시지를 못했다고 하는군요. 나중에 처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공동묘지에 이제 쓸쓸히 안장이 돼서 계시다가 1956년도에 이제 그 지인 유지들이 고향의 유지분들이 뜻을 모아서 우이동으로 이장을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또 우이동으로 이장한 땅이 당시 서울시하고 뭐 이렇게 소유권 분쟁 같은 이렇게 송사에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독립의사가 누워있는 땅을 뭘 또 서울시는 뭐 이게 나라 땅이니 많이 또 그랬던 모양이죠. 1956년이면 친일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정권을 잡고 한참 득세하고 있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국립현충원으로 오신 게 1967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한참 후에나 편안한 곳에 안장이 되신 거죠. 지금 서울역에 가시면 지금 신역사 말고 구역사에 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서 있고요. 거기 표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노구를 이끌고 이 늙은 나이에 나라 위에서 이렇게 한몸 불사르신 이 땅에 진정한 원로가 계셨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사께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 이제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 죽는다고 조금도 언짢게 생각지 마라. 만일 내가 사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참 어리석은 놈이다. 나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평생 세상에 대해 한 일이 너무 없어 부끄럽다. 그래서 난 이렇게 했다. 라는 유언을 하십니다. 이 강의사께서는 특히 이 청년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제를 털어서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65세에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 의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원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버이 연합, 우리의 어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지시려 하는가? 요즘에 대부분의 원로들, 대부분이란 말 죄송합니다. 상당수의 어버이들은, 상당수의 원로들은 자꾸 우리한테 폭탄을 던지시죠. 우리 후세들에게, 자손들에게 폭탄을 던지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하면서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2일차 오늘은 1919년 9월 2일 강우규 의사의 사이또 총독 폭탄 의거를 말씀드리면서 순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